안녕하세요. 트렌드풀이의 진행을 맡게 된 김자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부터 경제, 부동산, 그리고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 자, 첫 번째 시간은요, 현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놀라운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무려 40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거 국세청이 국민제보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통해 세금 취득이 이뤄질 경우 탄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야, 40억 원 말로만 들어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걸 신고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줄인 사례를 제보한 경우 약 1억 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약 6천만 원, 위장 전출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는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네, 탈세가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유형의 탈세가 많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부모 자금 증여를 숨기는 경우나 허위 계약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또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 전출하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아, 위장 전출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국세청이 신고를 더욱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부동산 탈세는 가족 간 거래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들을 동원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제보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40억이면 저도 구미가 당기는데 어떻게 하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국세청은 별도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통 이후 약 780건의 제보가 접수가 됐고 계좌 내역이나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것 같은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780건이나요? 국세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고 탈세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서 세금을 끝까지 추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가계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계 여윳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기업은 오히려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라고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여윳돈 따르면 그 순자금 운용액은 약 270조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5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가계 여윳돈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소득은 늘고 지출은 상대적으로 덜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3.5%였지만 지출 증가율은 2.2%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줄면서 주택 관련 자금 지출도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요새 코스피가 사실 고공행진 중인데 아무래도 주식에 영향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투자 수익이 늘면서 가계 자금 운용 규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식과 펀드 투자에만 6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와, 60조 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렇다면 가계 상황이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소비가 늘지 않고 지출이 줄어든 결과라는 점에서 경기 위축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소비 증가세는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제 기업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투자를 줄이면서 외부 자금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줄이고 있는 건지 늘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는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정 지출이 늘면서 순자금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가 됐고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 결국에 경제 주체별로 상황이 다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엇갈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는 돈을 쌓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경기 회복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것 같은 뉴스인데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항공계 업계가 긴장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에 이어서 일부 항공사는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미국과 이란 갈등 장기화로 국가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유 가격이 급등했고 또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유류 할증료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인천 미주 노선 기준 왕복 유류 할증료가
1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항공사들의 대응은 어떤가요? 네,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 경영에 들어갔고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티웨이 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 조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인력 조정이면 상황이 꽤나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항공권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류 활종료가 오르면서 발권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항공편 축소로 원하는 시간대 선택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항공편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될 경우 대체 항공편을 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이 바뀌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최근에 일본 갈까 하고 알아봤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꽤나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항공사 내에서 조정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은 크지는 않지만 다른 항공사나 시간대로 변경이 될 경우 운임 차이에서 따른 비용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 상승과 일정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유가 영향이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 비용뿐 아니라 항공권 가격과 운항 일정, 그리고 여행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국내 항공업계는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자, 오늘도 김규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부동산 시장 보면요, 이렇게 비싼 집을 도대체 누가 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데이터를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의외로 30대라고 하는데요. 가격 부담이 큰데도 실매수는 30대가 이끌고 있다는 건데 이거 이유가 뭔가요? 네, 30대가 지금 가장 강한 실거주 압박을 받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출근처럼 집이 꼭 필요한 이유들이 많고요. 그래서 가격이 높더라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대출을 끼더라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비중도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출 데이터를 보면 이제 KB국민은행 2025년 데이터를 보면 30대 비중이 약 5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40대가 약 28%, 50대 이상이 약 18%, 20대는 4.5%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담이 상당한데도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전세값 그리고 또 전세 부담이나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집값이 더 오르면 아예 진입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부담이 크더라도 먼저 들어가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밀어넣자,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서울 집값이 버거워지면서 경기 쪽으로 수요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서울 외곽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 수요는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 생활 여건이 괜찮은 곳, 이런 것들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높은 가격과 대출 부담 속에서도 실수요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노원, 영등포, 강서처럼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서울 외곽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선호도라.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단순히 수도권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지방 안에서도 버티는 곳과 밀리는 곳이 나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일부 지역은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월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북 문경시로 약 7%였고 전북 전주 덕진구가 약 6%, 경북 상주시가 약 5%였습니다. 또 의외의 결과다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버티고 있는 쪽이 결국에는 경북 쪽이군요. 지방시장도 전체적으로 회복된다기보다는 일부 지역에서만 회복세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선별적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어디가 버티고 어디가 흔들리냐를 가르는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큰 변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처럼 일자리 기반이 있는 지역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매든 전세든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은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시장도 더 쉽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교통도 뭐 일자리도 일자리일 것 같은데 사실 뭐 교통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예전엔 지방 안에서도 뭐 생활권들이 꽤나 끊겨 있었는데 지금은 뭐 도로망, 철도망 워낙 좋아서 교통이 좋아지면 사람들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망이 좋아지면 생활권이 넓어지고요. 그만큼 주거 선호도도 올라갑니다. 산업이 일자리를 붙잡는 힘이라면 교통은 그 지역의 접근성과 생활 가치를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지방시장은 그 안에 일자리와 교통, 그리고 실제 수요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양 시장도 사실 선별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딱 드는 시점입니다. 같은 지방이라도 입지와 수요 기반이 좋은 곳은 청약들이 또 많이 몰리고 아닌 곳은 청약에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모양새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또 다른 정책 변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압박을 가하면서 세를 주고 있는 집들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물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식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거나 보유세를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압박하면 서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매도보다 실거주 전환이 더 많을 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는 결국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팔기보다는 직접 들어가 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을 가하면 이제 매물이 늘어날 거다라고 봤지만 실제 그들은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산다 이 뜻이군요. 이렇게 보면 정책이 기대하는 매물 효과 뭐 생각보다 미비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서 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치구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36만 가구가 넘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임대를 끝내고 자가로 들어가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강한 매도 유도책이 아니면 단기간에 매물이 크게 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매도보다 실거주 전환이 더 늘어나면서 시장에도 뭐 제한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와 이제 중동 변수 이야기도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대응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약 2,204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올해 예산을 약 63조 원 규모로 늘렸는데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그리고 건설업계 대응 같은 시급한 현안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직접 흔드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생 부담과 산업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관련된 지원일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비 환급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추가 경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0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환급 기준을 낮추고 환급률을 높여서 교통부담비를 줄여주겠다는 건데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79억 원 규모의 최소 지원급 사업이 신설돼 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부족한 경우 차익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외곽과 수도권 선호지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고요. 또 지방은 버티는 곳과 밀리는 곳의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정책 변수와 생활 부담 대응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짚어보고 트렌드를 따라가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죠.
이 트로트는 젊은 세대에게까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게다가 봄 행사 시즌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트로트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최근 K본부의 한 프로그램 소속 악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탄원서에서는 10년 넘게 반복된 일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K본부 방송용 악기의 외부 사용, 그리고 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현장에서 활동했던 내부 관계자를 모시고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3 때부터 현재까지 프로 기타리스트로 활동해온 기타 연주자 서강철입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어떤 역할로 해당 악단에서 활동해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년 동안 K본부 전국노래자랑에서 기타 연주자로 일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활동하셨다. 예, 그렇죠. 네, 정말 13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대한민국을 3바퀴 반 정도 돌았더라고요. 오, 3바퀴 반. 와, 이제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이 당시 악단의 운영 방식이나 구조도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악단은 이 K본부하고 1년씩 계약을 해서요, 운영되고 있고, 각 급여는 1년 연봉을 개인별로 책정을 해서 12개월로 매달 25일 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월급날이 25일이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원서에서는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직접 보신 사실인지 아니면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입단해서는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 악기의 불법 유출 사실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그 악단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경기 이제 도 소속 예술단에서 그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네. 3년을 근무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총무직을 맡아가지고 행정과 재무관리제표 그리고 사무직 업무를 제가 다 총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악기 유출이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사실은 저를 포함한 전 단원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그 사실을 올바르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몇몇 단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해고의 불안감 때문에 그거를 말을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두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기억나는 사례 하나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빠르게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단을 해서요, 2013년도에 전라남도 아주 먼 지역인데, 네. 이제 땅끝마을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역 축제에 이제 그때 출연한 게 그때가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 가수 박땡땡 씨 콘서트, 유명 작곡가 이땡땡 가요제, 그리고 박땡땡 가요제, 그리고 무슨 복숭아 축제 같은 그런 지역 축제 등에서, 그리고 서울시청 각 구청마다 이제 때마다 행사를 하죠. 네. 그 행사 때마다 모든 행사에 그 악기 유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보셨던 자료가 선생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기록한 자료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기록한 자료만 해도 34회 이상에 이르르고 있는데, 2013년 정도에서는 영등포 일대, 2018년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인 2023년까지는 전국으로 그 악기가 사용되었던 흔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럼 대략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비용이잖아요. 악기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 혹은 뭐 지방을 왔다 갔다 할 때 대략적으로 렌탈비가 얼마나 되나요? 제 지인이 지금 악기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이제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뭐 기본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서울 근교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악기가 지방으로 먼데 대전이나 그 밑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베이스도 있고 기타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총 예, 예. 악기가 유출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악기가 유출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구성원 사이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을까요?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뭐 이런 불법에 대해 어필도 하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대답밖에 못 받았습니다. 걱정 말고 시키는 예, 대로 해라.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누군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이 악기 관리를 악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강모모 씨라고 악기를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분도 아마 그분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관행으로 이어져 온 이 불법인 사실을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은 이 신모 씨가 단장을 하기 전부터 그 악기 담당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분이죠. 네. 악단에서, 네. 팀원에서. 근데 이 모든 책임이 저는 뭐 그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은 뭐 이 악단을 총괄하는 뭐 감독의 묵인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연말 회식 자리에서 어떤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고되기 전에 회식 자리에서 어떤 PD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이 악기 문제를 제기한 단원하고 이 단장하고 같이 싹 해고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참 그 말 듣고 황당했죠. 이걸 담당 감독이란 사람이 이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을 뭐 무마시키는 스타일로 무조건 사람을 해고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고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군요. 화도 나고. 해당 회식 자리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네, 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거의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렌탈비나 금전이 오고 갔다라고 이제 주장하시고 있는데 직접 확인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문서나 정상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던 지점이 있으셨는지? 모든 돈의 유통은 단장하고 총무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단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장하고 총무가 공공연하게 회사 악기를 갖고 나가서 단원들 개런티에 그 악기 렌탈비를 포함해서 기존의 악단이 받는 돈보다 한 200만 원에서 250 정도를 더 많은 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저희들한테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단원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단체 공금이라고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단원들한테 회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돈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대로 사용처하고 네. 내역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말이 공금이지 이건 주머니 쌈짓돈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도 그렇죠. 어필을 했죠. 근데 뭐, 이거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이벤트 회사 그 통장 계좌 추적하고 얼마가 입금됐는지 송금한 내역을 추적을 하면은 바로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경찰에 영상과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결과는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당시에 뭐 같이 연주를 했던 사건의 당사자가 이를테면 양심선언을 한 거고 사진하고 자료까지 다 제출을 하고
매돌 며칠 일시까지 했는데, 그리고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뻔히 보이는 회사 마크, 그러니까 방송국 로고 같은 거를 다 그게 그대로 영상에 나갔는데 이걸 회사 소유 악기로 뭐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담당 경찰관이 얘기를 하셨고, 네. 이거는 악기 담당하시는 분을 소환해서 한 번만 사실 확인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 기회를 받았다라고 혹시 느끼셨나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형사나 무슨 수사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너튜브나 뭐 인터넷에 기록된 그런 증거 사실을 제가 싹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이제 캘린더, 개인 캘린더에 적어놓은 일정 관리표를 조사를 해서 날짜, 시간, 장소, 사진까지 증거 제출도 하고 소명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경찰관이 뭐 악기가 이거 회사 거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해도 네. 담당 검사가 인정을 안 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래서 고발인들에게 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자꾸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이거는 네. 저 혼자만 느낀 기분이 아니라 같이 저랑 같이 해고당한 한 모모 씨랑 같이 가서 경찰서에 같이 갔거든요. 네, 네. 그분도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탄원서에서는 해고나 이제 경질에 대한 압박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회식 자리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뭐 다른 사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네, 2024년도 추석 전이었죠. 그리고 단장이 갑자기 단원들 모두 카톡으로, 단톡으로 집합을 하라, 무조건 집합.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네. 이제 갔죠. 근데 종로 낙원동 모 식당에서 네. 모여서 이제 대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악기 유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갑자기 이제 단장이 뭐 그러면은 앞으로 외부 행사하기 싫은 사람은 손 들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손을 3명이 들었거든요, 네. 단원 중에. 근데 단장이 그러면은 외부 행사를 안 할 거면은 방송 일도 같이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범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네, 그쵸. 너 해고시킨다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농담인 척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자를 거야, 막 그런 농담을 수시로 했고요. 아하. 예, 그리고 단내에서 단장하고 총무가 이렇게 갑질고 해고의 압박을 수시로 하였고, 그렇군요. 모 단원에게는 총무가 그분에게 왜 빨리 안 그만두냐, 네, 알겠습니다. 그만도, 예, 그렇게 네, 굉장히 수시로 해고에 대한 압박과 심한 모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이 사실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항상 화려한 무대에 있지만은 그 조명 아래는 어둡듯이 저희들이 이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근로자의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십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빨리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예, 2025년 1월 2일 목요일 날 단체 카톡으로 이렇게 단체가 KBS하고 계약이 해지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 일을 끝으로 어떠한 개인적으로 해직 통보도 없었고, 정확히 K본부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도 못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부 해고를 당해가지고 당장 생계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리고 생활도 피폐해져서 모든 게 어렵고요. 그리고 해고를 당하고 저 포함해서 몇십 년 근무한 분들도 교묘하게 이제 편법으로 계약서를 변경해가지고 악단은 노동자가 아니다, 출연자라는 논리로서 아직 퇴직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출연자라면은 이런 입사 당시에 방송국 출입카드도 못 받았을 거고요. 네. 저는 그 점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노무사님들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노무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소송 중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때로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을 전합니다. 단 한 줄의 가사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오롯이 녹아져 있는데요. 오늘은 모델에서 배우 그리고 가수로 새롭게 도전을 시작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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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광고, 모델, 패션쇼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지금, 신곡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래 많이들 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루아킴 선생님도 이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배우 가수 루아킴입니다. 저도 이번에 눈물꽃 피든 계절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심을 다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검색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실감이 전혀 안 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음원 사이트에서 저 노래가 올라온 걸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좀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좀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스스로가 대견스럽다. 또 루아킴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고요. 제가 배우로서 크레딧에 올라갈 때와는 또 다른 정말 속마음을 제가 온 세계에 내놓는 것처럼 네, 가슴이 뭉클했고 또 하나는 가수 루아킴이라는 말이 또는 화면에 나왔을 때 앨범 자켓하고 봤을 때 정말 연습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이제 북받친 그 감정이 오롯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카메라 앞이 아니라 마이크 앞에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면 연기자는 그냥 연기를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노래는 그 노래 그 가사 안에 그 구구절절한 뭐 그런 애틋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로서 또 하나의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도전이다. 루아킴 네. 씨는요? 네, 저는 카메라는 제 표정을 담지만 마이크는 제 영혼의 떨림까지도 다 내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정말 진심을 담는 데 노력을 했고 연습실에서 녹음할 때 정말 곡 하나하나에 정말 노력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네, 정성을 다해서 녹음하신 루아킴님. 그럼 두 분께 이 가사는 딱 내 이야기다 싶었던 어떤 구절이 있다면요? 저는 가사 중에 안 되는 걸 알면서 어느새 사랑한 사람, 꿈에서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말 그대로 그 애절한 그 사연이 들어있는 건데 이 구절이 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살면서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한 번쯤 하는데 네. 루아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눈물꽃 피는 계절이라는 제목부터 제 마음을 확 잡았고요. 특히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그대를 기다립니다. 네, 눈물꽃 피는 계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살아온 어떤 그 삶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큰 메시지를 받고 뭉클했습니다. 네, 두 분 다 구구절절한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앨범을 또 발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어느새 사랑한 사람 꿈에서나 만나는 사람.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조금 애달프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좀 감정을 좀 더 집어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슴 절절한 어떤 곡들을 불러주셨고요. 루아킴님은요? 저도 네, 제가 감동받았고 확 왔던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 사랑
운명이라 생각했는데 사랑의 계절은 끝이 나 버렸고 눈물꽃 가득 피네요. 네, 이 정도. 정말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데 정말 이제 사랑이 사랑만으로만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배우와 가수 노래를 할 때 느끼는 또 다른 짜릿함이 있으실까요? 네, 그 배우는 정해진 그 대본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되지만, 노래는 그 짧은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짧은 마디마디가, 저거 생각할 때는 신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저 하나의 도전이라 숙제라 생각했습니다. 네. 네. 도전이다. 배우는 어떤 그 캐릭터의 삶을 살지만 가수는 오롯이 호흡 하나로 관객과 대화하는 그 3분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 감정이입을 제가 이제 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차별점을 느끼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가족들이나 주변 뭐 친한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 SNS나 그러니까 뭐 인친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하는 동료들 많은 응원을 해주십니다. 배우 활동을 하면서 가수까지 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나름 좀 부러움도 이렇게 좀 옆에서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잘해야겠다는 생각,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네, 루아킴님은요? 네, 저는 주변에서 다들 언제 이렇게 준비했냐고 하면서 저의 목소리에서 인생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응원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저한테 그 늦을 때가 정말 아름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용기를 많이 줘서 그 힘으로 제가 무대에 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죠. 늦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헤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기분은 정말 어땠을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좀 목소리 톤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그냥 고음만 하는 게 아닐까. 근데 막상 헤드폰을 끼고 저 음악을 들어보니까, 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미성도 있고, 그리고 고음도 있고, 좀 중성적인 좀 노래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게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죠. 네. 네. 네, 저도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저음을 갖고 있고 부드럽고 담백한 저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고 말할 때하고 다른 그 노래할 때 애잔한 떨림과 서정성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목소리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헤드폰 속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노래 한 곡을 부르실 때 감정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어떤 상상하시나요? 저는 그 배우로서 그 노래하면서 하나의 이것도 연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연기 안에서 좀 구구절절한 그 표현을 한다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의 주인공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고 그 애절한 그 사연들을 노래에 담아보려고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 루아킴님은요? 네, 저도 노래를 시작하면은 저만의 작은 무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분 동안 제가 정말 듣는 우리 관객분들하고 합의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만의 그런 서사와 음정에 맞는 노래를 저는 부릅니다. 네. 네,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싶다 얘기하셨고 롤모델로 삼는 뭐 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나훈아 선생님을 진짜 존경합니다. 그 무대에 서면 그 카리스마와 그리고 관객들을 휘어잡는 장악력 정말로 진짜 닮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존경을 합니다만 목소리 자체가 아낀 선배님들을 제가 존경을 하고요. 예를 들면 패티김 선생님, 나훈아 선배님, 최진희 선배님들 이런 분들을 존경을 하면서 저도 그런 숙성된 와인 같은 가수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객들에게 내 노래가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었으면 하세요?
거창한 그 느낌보다는 관객들이 저 노래를 듣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관객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저 노래의 슬픈 감정을 충분히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자 도전입니다. 네. 네, 저도 지친 누군가에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많은 분들께 소중한 추억이 되는 그런 노래로 제가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주셨는데, 그럼 자신과 또 팬들에게 이런 기분 좋은 각오 한마디, 이 말은 꼭 한마디 해야겠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뭐 영화, 광고, 그 다음에 드라마, 뭐 패션쇼, 뭐 심지어 색스폰 연주까지 골고루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수로서는 이제 첫걸음마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걸음마를 지금 시작한 거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가수도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저는 그 꽃들도 제각기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저의 꽃계절, 그 다음에 봄날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앞으로 눈물꽃 피는 계절이 여러분들에게도 꽃처럼 다가가겠습니다. 네. 진심을 다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진심이 정말 오롯이 느껴집니다. 노래는 결국 살아온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아름다운 도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알콜 맥주와 노알콜 맥주, 운전해도 괜찮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강을 생각해 술 대신 무알콜 맥주와 노알콜 맥주 즐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거 마시고 운전해도 될까? 임산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알코올 함량입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1% 이상이면 주류, 알코올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음료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알코올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코올, 그리고 소량이라도 포함된 노알코올입니다. 먼저 무알코올 맥주입니다. 알코올 함량 0.00%, 말 그대로 알코올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에 걸릴 가능성도 없고 임산부도 섭취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맥주 맛이 나는 탄산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알코올 맥주는 어떨까요? 노알코올 맥주는 겉으로는 0.0%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1% 미만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은 적지만 여러 캔을 마실 경우 체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임산부는 당연히 섭취 불가능합니다. 운전 역시 절대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제조 방식 때문입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애초에 알코올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알코올 맥주는 일반 맥주처럼 발효를 거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양의 알코올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전해도 괜찮을까?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노알코올 맥주는 영향이 적긴 하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섭취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무알코올이라는 음료로 노알코올 제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0.00%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서 무알코올, 노알코올 제품은 단순한 대체 음료를 넘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제품은 아닌데요.
제품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운전 전이나 혹은 임산부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무알콜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0.00%와 0.0%의 미세한 차이 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취하지 않는 맥주가 아니라 내 몸과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5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맘때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초록빛 설렘이 피어나곤 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연이 주는 위로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2016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올해로 6회째 맞이하는 2016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은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청주생명 누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림청 충청북도와 함께 연계해 진행되고요. 그런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현주소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5월의 싹들 맛이라는 주제로 정원에서 피어나는 생명력과 휴식, 그리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와 연계해 규모가 더욱 커진 만큼 도심 속 정원의 정수를 한껏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즐길 수 있는 상시 체험으로는 정원사의 마음 나누기, 정원사가 되어보기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 정원사의 마음 나누기는 내가 꼭 키워보고 싶은 식물 버킷리스트와 꿈꾸는 정원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자유롭게 적어보며 정원과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 한정으로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직접 만들어보는 가드닝 클래스가 운영되어 정원 문화에 대한 흥미를 더해줍니다.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원 전시도 놓칠 수 없겠죠. 전문 작가들의 예술성이 돋보이는 초청 정원부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참여 정원, 그리고 시민 정원사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담긴 테마 정원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작품은 김기한 작가의 논스케이프라는 작품인데요. 해당 작품은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농경 경관의 기억을 정원이라는 공간에 세밀하게 담아내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4월 한 달간의 정성스러운 조성을 거쳐 오는 5월 7일 그 싱그러운 실체가 대중 앞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풍성한 볼거리 역시 이번 축제의 큰 매력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버블쇼와 마술쇼가 축제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정원용품과 식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과 전문가들의 정원 컨설팅까지 더해져 정원을 사랑하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휴식과 즐거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완벽한 나들이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색빛 도심을 벗어나 초록색 싱그러움 속에서 진정한 쉼표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연인과 함께 이곳 청주생명누리공원을 방문해 정원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과 휴식, 즐거움이 공존하는 2016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5월의 추억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의 이슈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선이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트렌드 코리아 톡톡 가치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